안녕하세요. 사회복지정책론 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6장 연금보험입니다. 연금보험은 이제 교재 148쪽부터 이어지고요.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실제 그 내용을 공부하는 그러한 장인데요. 이 국민연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기초 지식, 연금의 기본 원리, 그 다음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각각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금보험은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제론에서 이른바 국민연금법이라고 해서 같은 내용이 또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제 공부의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0쪽입니다. 우리 교재 공동체에 나온 공감 사회복지 정책론 기본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150쪽을 보시면요. 연금의 기본 원리라고 해서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기준에 따라서 연금을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연금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돈을 이제 받는 거죠. 우리가 그냥 정기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한 번만 받는 거는 일시금이라고 하죠.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서는 일시금보다는 연금이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기여 여부에 따른 연금의 구분입니다. 자, 기여를 조건으로 해서 연금을 받는 것이면 이제 기여연금이죠. 즉,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이 지급된다. 이러면 이제 기여연금이고요. 무기여연금은 이제 보험료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무기여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기여연금에 속하고, 이제 공공부조 방식인 기초연금은 무기여연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비례 여부에 따라서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뉘는데요. 정액연금이라는 것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같은, 즉 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이제 그러한 연금이 정액연금이고요. 소득비례연금은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연금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연금을 적게 받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애초에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서 보험료를 많이 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받게 될 연금도 많아지는 것이고요. 소득이 적은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냈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연금도 적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여가 확정됐느냐 또는 급여가 확정돼 있느냐에 따라서 급여가 확정돼 있으면 확정급여형 연금, Defined Benefit, 줄여서 DB라고 하고요. 기여가 확정되어 있으면은 Defined Contribution, 약자로 DC라고 합니다. 자, 150쪽에 이제 밑에서 한 11번째 줄을 보시면요. 확정급여형 연금은 가입자가 은퇴 후 받게 될 연금 급여액이 급여 산식에 따라 미리 확정된 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기여형보다는 안정성이 강하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확정급여형 연금에 속하고요. 산식이 있어서 미리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확정기여형 연금은 이제 기여가 확정돼 있을 뿐, 즉 얼마씩 내야 될 이제 보험료가 확정되어 있을 뿐, 나중에 얼마를 받을지 급여는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기여금, 그래서 이제 확정기여형 연금의 급여액은 우리 150쪽 밑에서 4번째 줄이요. 기본적으로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 수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는 투자 위험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안정적인 급여 지급을 보장해야 하는 공적연금은 아무래도 확정기여형 연금보다는 확정급여형 연금을 이제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1쪽입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재정 방식에 따라서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으로 나뉩니다. 적립 방식은 우리 151쪽 위에서 2번째 줄에 설명이 있죠.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추후 지급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립 방식은 세대 내 재분배를 반영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1장에서도 배웠습니다. 적립 방식은 참고로 이제 151쪽 회색 박스 밑에 보시면 완전 적립 방식과 부분 적립 방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완전 적립 방식은 급여로 지급할 돈을 기금으로 미리 완전하게 적립해두는 방식이고요. 부분 적립 방식은 적립 방식을 기본적으로 취하긴 하는데 돈을 100% 적립하는 건 아니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어느 정도 전제인 상태에서 지급할 급여액의 일부만 적립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현재 재정 방식은 부분 적립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과 방식을 보겠습니다. 자, 부과 방식은요, 이 151쪽 밑에서 6번째 줄을 보시면요, 연금 수급자가 현 시점에 받을 연금 급여를 가입자 본인이 기여한 보험료가 아닌 현 시점에 근로세대가 낸 기여분으로 충당하는 연금 재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근로세대가 현재의 은퇴세대의 연금 급여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결국 젊은 세대의 소득이 노인 세대의 소득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세대 간 재분배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152쪽으로 넘어가면요, 이게 이제 저출생 고령화라고 하는 인구 구성의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부과 방식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굉장히 취약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출생 고령화라고 한다면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젊은 인구는 줄어들면서 연금을 받아야 하는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인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만이 커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특성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52쪽에 공적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 요거는 시험에 이제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12회 때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서 이렇게 공적연금이 자발적 저축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 논리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153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소절 두 번째인데요.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되겠습니다. 153쪽의 맨 위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란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이 하나의 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제도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수직영연금, 특수직영연금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장 우체국연금이 되겠죠. 이런 특수직영연금 정도를 제외하고 현실적으로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하나의 제도만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받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이제 노인들로 하여금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연금은 이제 공적연금과 민간연금이 있죠. 공적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이고 민간연금은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 상품으로서 개인이 알아서 가입하는 그러한 연금이 되겠습니다. 153쪽 위에서 6번째 줄을 보시면요, 학자마다 구분은 다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그 분류에 따르면 0층에는 기초연금이 있고 1층에는 국민연금, 2층에는 퇴직연금, 3층에는 이제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의 노인이 이러한 다양한 연금을 동시에 수령함으로써 이제 소위 이제 연금 총액은 우리가 이제 그 노후 생활을 이제 유지하는데 꽤 괜찮은 수준으로 이제 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연금,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에는 이제 국민연금이 있고요. 또 특수직영연금도 있고 기초연금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영연금은 사회보험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를 수 있고요.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에 속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민간연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금이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퇴직할 때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제 회사에서 가입해준 퇴직연금을 이제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개인연금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이제 민간 보험 시장의 보험 상품을 구입해서 쭉 가입하신 그 연금 상품을 이제 개인연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 회사원이 0층에 이제 은퇴하고 나셔서 0층에 기초연금도 받으시고 1층에 국민연금도 받으시고 2층에 퇴직연금도 받으시고 3층에 개인연금도 받으신다고 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노후소득 보장을 이루실 수 있겠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합쳐서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사연금 체계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실제 비중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뭐 가름하면 되고요. 12회 때 한번 나왔는데요. 요거 이제 에스핑 앤더슨이 이제 자신의 그 이제 복지 그 국가의 유형화 있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제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조합주의적 국가의 연금 체계가 등장한다. 그다음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자녀적 연금 체계가 확인이 된다. 그다음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보편주의적 국가 지배 체계 방식의 연금이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국민연금법에서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잘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55쪽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아주 보편주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제 특수직영연금, 특수직영연금 가입자는 이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연금의 가입자의 종류는 4종류입니다. 즉,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입니다. 사업장 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이제 당연 적용 사업장에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역 가입자란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 가입자에는 제외 대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대학생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27세 미만의 대학생이면서 이제 공부만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연령 기준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역 가입자에서 제외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국민연금 이 가입자를 배우자로 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가입자에는 이러한 제외 대상이 있다. 요거는 이제 법제론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임의가입자가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도 아니고 지역 가입자도 아니신 분들은 이제 임의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가입자는 이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입하실 수도 있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탈퇴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임의계속 가입자가 나오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이제 60세가 되었다. 이러면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더 가입할 수가 없다는 것은 더 보험료를 낼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노인이 돼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받기 위한 급여를 늘리기 위해서 65세까지 추가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추가 가입하시는 분들을 이제 임의계속 가입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6쪽으로 넘어갑니다. 급여를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가입자의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한 소득 중단 시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조정하고요. 그래서 급여 수준의 실질적 가치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연금액은 지급 사유에 따라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실 이 중에서 이제 기본 연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뭐 한 달에 1, 2만 원 정도 추가로 이제 붙여주는 수당 성격의 급여인데요. 부양가족 연금액은 굉장히 이제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연금액이 수급자의 연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급률이 여기에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뭐다?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급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연금액의 산정을 보겠습니다. 자, 연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의 산식, 원래는 사실 되게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연금액의 산식이 복잡한 이유는 그 이제 해가 지나가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으로 이 1.2라고 하는 이 상수항, 즉 소득 대체율을 의미하는 상수항이 이제 그 해가 지나가면서 계속 이제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요게 이제 바뀌면서 계속 시기에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만약에 국민연금공단 그 웹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기본연금액 산식을 확인하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길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걸 간단하게 축약하면 이렇게 1.2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1 플러스 0.05 곱하기 12분의 n 이렇게 간략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연금액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이제 과거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실제 계산 문제였는데요. 9회와 10회 때 나온 적이 있는데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고득점을 노리신다면 이 기본연금의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상수가 등장을 합니다. 상수라는 것은 여기 1.2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 상수의 기능은 비례상수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가입할 동안, 즉 젊은 시기에 내가 벌었던 그 평균 소득을 국민연금 급여가 얼마나 대체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젊은 시절에 번 그 급여의 평균액이 300만 원인데 국민연금 급여로 12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러면은 소득 대체율은 300분의 120
약분하면 0.4, 여기에 100을 곱하면 40%.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소득 대체율은 40%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1.2라는 숫자는 평균적인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했을 때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0%가 되도록 맞춰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평균적인 노동자가 40년간 국민연금을 가입했을 때 받게 되는 급여액이 이제 그 급여액의 소득 대체율이 40%다. 요게 이제 1.2가 되겠습니다. 자, 157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소득 대체율을 의미하는 상수항의 값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57쪽에 위에서 가장 이제 위에 한번 보시면요. 상수는 연금액의 소득 대체율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고, 상수가 커지면 소득 대체율도 증가하고, 이 상수값이 작아지면 소득 대체율도 감소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제 처음 시작됐던 해가 1988년인데요. 이때는 소득 대체율이 70%로서 굉장히 높았고, 소득 대체율을 70%로 맞춘다는 것은 상수항이 2.4가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1999년부터는 소득 대체율이 60%로 떨어지면서 상수도 1.8로 낮아졌고, 2008년에는 소득 대체율이 50%로 낮아지면서 상수항이 1.5로 더 낮아졌고, 그리고 이제 2008년부터 2028년까지 이 상수항이 매년 0.015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028년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상수항이 1.2로 딱 고정이 돼서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치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정치권에서 연금개혁이 이제 완료되어서 실제로 법이 통과되면 요 상수항 값이 또 변할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A하고 B가 있는데 그 중에 A를 보겠습니다. 157쪽에 이제 A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기본연금의 계산식에서 A는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의 평균액이다. 이렇게 좀 어렵게 써 있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A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연금이라는 것은 일단 보험이잖아요. 보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보험 수리 원칙을 반영을 합니다. 즉 내가 소득이 많으면 급여도 많이 올라가고 소득이 적으면 급여도 좀 떨어져야 되는데 A라는 것은 좀 특이합니다. 이거는 나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A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소득이 만약에 A보다 적은 사람들은 이 연금 급여액이 훨씬 더 올라가는 효과를 내주게 됩니다. 반대로 나의 소득이 A보다 높은 고소득자들은 A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연금액이 약간 깎이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그러므로 A는 결국 저소득자들의 연금액은 올려주고 고소득자들의 연금액은 약간 깎는 소위 소득증배 기능을 하는 항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에서는 이 A 값을 두고 기본연금액의 균등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B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57쪽에 B를 한번 보시죠. 자, B는 가입자 개인의 가입 기간 중 기준소득액의 평균액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B는 가입 기간 중 가입자 본인의 평균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말 그대로 이제 보험 수리 원칙에 입각해서 자기 자신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소득 비례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가 클수록 이제 나의 소득이 많을수록 B가 커지죠. 나의 소득이 적을수록 B는 작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B에 따라서 기본 연금액이 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연금액을 결정하는 데에는 균등 부분도 작용을 하고 소득 비례 부분도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교재 158쪽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N이 나옵니다. N이라는 것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20년 넘게 가입했을 때 20년을 초과한 가입 개월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N이 커지는 것입니다. N이 커지면 당연히 내가 받을 급여액이 늘어나겠죠. 얼마씩 늘어나냐? 정확히 말씀드리면 0.05, 즉 5%. 1년에 5%만큼 더 기본연금액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N이 20년 이상 가입한, 초과 가입한 개월수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21년간 가입한 분은 N이 뭡니까? 1년을 더 가입한 거죠. 그러니까 N은 개월수니까 12가 되는 것이고 40년을 가입하신 분은 이제 20년을 초과 가입하셨기 때문에 20년이라는 것은 240개월이죠. 24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입하면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본연금액을 이용해서 내가 나중에 얼마를 받을지 계산하는 문제가 과거에 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이 158쪽에 회색 박스에 넣어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A가 300이다. 즉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그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고 나의 월평균 소득도 300만 원이다. 그럼 A도 300, B도 300이죠. 그리고 내가 국민연금에 30년 동안 가입했다. 그럼 30년 동안 가입했다는 것은 N이 소위 이제 20년 초과 가입 개월수니까 20년보다 한 10년을 초과 가입했고, 그리고 10년은 개월수로 120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만 딱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A도 300이고 B도 300이죠. 그러면 300 더하기 300이니까 600이죠. 곱하기 1 플러스 0.05는 1 플러스 0.05, 그 다음에 0.05 곱하기 12분의 n이니까 n이 120이면 약분해서 12분의 120이니까 약분해서 10이죠. 0.05에다가 10을 곱하면 0.5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1 플러스 0.5니까 1.5를 곱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1.2 곱하기 600은 720이죠. 예. 그럼 720에다가 1.5를 곱하면 결국에 이제 720에 360을 더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80입니까? 예. 이게 이제 내가 이제 받을 기본연금액인데, 참고로 이제 이것은 뭡니까? 이 연간 받을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월 받는 연금액은 1080에서 12를 나눠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90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A가 300이고 B도 300이고 가입 기간이 30년인 이런 노동자는 나중에 은퇴해서 노동연금으로 매월 90만 원씩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그럼 9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소득 대치율이 얼마예요? 나의 가입 기간 동안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었죠. 내가 노동자로서 일할 때는 평균 300만 원씩 받았는데 연금으로 9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소득 대치율은 여기 이제 100을 곱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약분해서 1, 3 그리고 3으로 나누면 그래서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 대체율은 30%죠. 그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58쪽의 교재에 회색 박스에 제가 더 자세하게 쉽게 이 계산 방식을 써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여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이건 이제 우리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이러한 이제 분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겠습니다. 159쪽으로 가보죠. 그래서 이 지급 개시 연령부터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지급 개시 연령은 그 출생 연도에 따라서 차등됩니다. 그래서 159쪽의 위에 회색 박스를 보시면 1952년 또는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지급 개시 연령이 60세가 되고,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됩니다. 자, 노령연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요. 일단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간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고,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기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원래 이제 만약에 내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라고 한다면, 근데 내가 돈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게 아니고 조금 늦게 받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즉 국민연금의 지급 시기를 연기를 하시면 이게 이제 나중에 받을 금액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 지급을 연기하면 지급이 연기되는 매월 0.6%씩 연금액이 증가한다. 그 교재에 써 있고요. 거꾸로 나의 지급 개시 연령보다 좀 앞당겨서 미리 국민연금을 받겠다. 이제 이걸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하죠. 조기 노령연금은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지만 받는 시기가 빠를수록 연금의 지급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의 지급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미리 빨리 땡겨서 받는 대신에 매월 받게 될 금액이 깎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지급 개시 연령을 5년 앞당겨서 받으면 원래 받아야 할 연금액의 70%만 지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년을 앞당겨서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액의 76% 이런 식으로 이제 6% 단위로 산정이 돼서 내가 원래 받을 그 지급 개시 연령보다 1년 앞당겨서 받으면 받을 연금액의 94%만 지급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분할연금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이혼을 했을 때 이제 전 배우자의 연금을 일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59쪽의 밑에서 5번째 줄을 보시면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했다면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장애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연금은 이제 가입자였던 사람이 장애인이 되었을 때 장애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충하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별로 지급률이 차등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대체로 연금액이 높게 설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값은 이제 회색 박스에 넣어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이제 그 가입자에게 또는 과거 수급자였던 사망한 사람에게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이런 유족에게 연금을 주는 것입니다. 가입 기간별로 지급률에 차등이 있습니다. 즉 사망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었다고 할수록 이제 그 유족연금이 높은 것이죠. 이때 이제 유족의 범위를 보면요. 유족의 범위는 이 사망자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고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경우에는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자녀의 경우에는 25세 미만이어야 하고 부모는 60세 이상, 손자는 19세 미만, 그다음에 조부모는 60세 이상인데 만약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한테 이 중증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연령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유족연금의 지급률은 161조 이제 위에 제가 적어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반환일시금은 더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데 지급 개시 연령이 된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61쪽으로 이제 보면요. 전달 체계가 나옵니다. 우리 국민연금의 전달 체계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크게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국민연금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이제 국민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연금공단은 본사가 전주에 있죠. 자, 그리고 이제 6장이 마지막입니다. 자, 재원입니다. 이제 결국에 이제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니까 당연히 재원은 보험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이 사회보험료는 이제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든 사회보험료를 통합적으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라고 해서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이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이제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또 이 농업인의 연금보험료를 또 국가가 지원할 수도 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각각 시험에 한 번씩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기준소득 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인데요. 여러분 이제 기준소득 월액이라는 건 뭡니까? 이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이 가입자의 월소득을 얘기합니다. 이 기준소득 월액에는 상한액도 있고 하한액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기준소득 월액에 상한액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월급이 이제 월소득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사실 연금보험료가 그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기준소득 월액의 상한액이 6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가입자의 월소득이 600만 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더 이상 연금보험료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고소득자가 내는 연금보험료가 어느 정도 오르다가 이제 더 이상 안 오른다는 점에서 이 소득 재분배 효과의 한계를 이제 가지게 한다. 즉 기준 소득 월액의 상한액의 존재는 이 국민연금보험의 소득 재분배 효과의 한계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레딧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크레딧이라는 것은 162쪽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한 인구에 대한 보상으로서 또는 실업자 등 특정 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
취직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더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그다음에 이제 군복무한 사람들, 의무 복무죠. 군복무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가치를 인정해서 가입 기간을 추가로 늘려드리는 군복무 크레딧. 그다음에 이제 실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드릴 기회를 제공하는 실업 크레딧이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현재 이제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이제 가입자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드리고 있고, 이제 2025년 기준으로는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 이상이면 최대 50개월로 인정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연금 개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출산 크레딧의 그 내용도 앞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군복무 크레딧은 이제 군복무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을 때 6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것인데, 요것도 연금 개혁이 이제 그 확정이 되면 이 내용이 좀 바뀔 수가 있고요. 실업 크레딧은 이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에 대해서 이 국민연금 이 보험료를 이제 국가가 이제 그 상당 액수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장 마무리를 하고요. 7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